자, 안녕하십니까. 자, 문푸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푸남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받았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강의하는 저로서도 고무적입니다. 감사드리고 꾸준하게 아직 시험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엄청나게. 그 남은 기간 동안 수십 번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을 발췌해서 반복 계속 5번도 되고 10번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들을 때는 숨나무공법 교재를 펴놓고 그 다음에 전체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주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감이 아마 하반기에 조금 더 지나면 더 붙을 겁니다. 6월 말에 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금 모의고사보다 좀 더 효과를 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고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강의하는 저로서는 조금 더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칭찬이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자, 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인데, 자, 먼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죠. 자, 사업시행자는 자, 언제부터 이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20일입니다. 분양 신청 기한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요 통지가 분양 통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신청했다가 처리한 사람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그죠? 제외된 자로서 투기 과일지구 안에서 5년간 재분양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부터 이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입니다. 포인트는 다음 날부터 90일이죠.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120일이죠. 그 다음에 30일 마이너스 며칠? 90일입니다. 자, 손실보상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해가지고 협의가 성립이 되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럼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올해 며칠입니까? 60일. 120일 빼기 30일은 90일 빼기 30일은 60일이에요. 안에 재개발은 뭘 해버리냐면 수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이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죠. 그러면 지은 일수에 따른 이자를 몇 퍼센트를 주게 되냐면 15%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금방 분양 신청할 때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큰 틀을 먼저 잡아 놓으세요. 120일, 그 다음에 90일, 그 다음에 60일. 120일은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를 한다는 사실. 90일은 뭐냐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대한 분양신청 안 한 사람한테 협의를 해주고, 그죠? 60일은 뭐냐면 협의가 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럼 협의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우리가 수용하든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3번에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나 관리처분계획 시기를 조정할 수 있죠. 그죠?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 요청이 들어오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를 수 있다가 아니고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은 인가 신청인 일로부터 몇 년을 넘을 수 없다고요? 1년을 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환지 계획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환지 계획 내용 한번 올려볼게요. 환지 계획 내용은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더.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내용도 첫 번째가 분양 설계죠. 똑같네요. 환지 설계, 분양 설계.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주소나 성명, 분양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분양 신청한 사람의 주소나 성명이 필요하겠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새 거죠, 그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근데 종전권은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 비용의 추산액, 그 다음에 종전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종전권은 여러분 뭐도 나와줘야 돼요? 권리명세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보상 보류지 명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죠? 설계, 그 다음에 분양 예정이니까 새거, 그 다음에 종전권이니까 헌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권 권리명세도 종전권이니까 헌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큰 틀을 새거, 헌거,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틀을 잡아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권은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죠? 종전권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종전권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아준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되죠.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를 뭐한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토지를 분할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취득해버리죠. 그럼 권리자가 늘어납니다. 현금으로 말할 수 있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분양 설계는 언제 날짜를 기준하면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해서 우리가 분양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 자 어떻게 주는 게 원칙입니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1인 1주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이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 즉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인데 다주택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 자 어떤 경우에 다주택 공급을 할 수 있냐면 2명 이상이 한 개의 토지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토지를 공유해야 돼요.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공유했는데 조례에서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한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뭘 떼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가진 것만큼을 줍니다. 하지만 어디 있다든지 그게 과밀억제권은 아닌데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몇 개 준다는 얘기입니까? 한 개만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어도 가진 것만큼을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와 같이 공공이 소유하면 가진 것만큼을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걸 양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도 가진 것만큼을 주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심하실 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을 가진 것만큼 줘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개발은 몇 개 준다는 얘기입니까? 한 개. 재개발은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전 토지 건물 이게 3번이 1+1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1+1입니다.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두 개를 줄 수 있어요. 1+1. 1+1. 그죠? 이 중 하나의 주택, 즉 플러스1은 전용면적 얼마짜리를 줘야 되면 60을 줘야 돼요. 60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이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최대 몇 개? 세 주택까지 공급할 수가 있다. 단 역시 마찬가지로 투기가지구나 조정 대상지일 때는 그러지 않다. 즉 한 개를 주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게 이제 어떤 부분이 헷갈릴 만하냐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이에요. 그죠? 그럼 가진 것만큼 주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이요. 최대 몇 개? 3개를 주거든요. 그게 뭐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재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든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재개발은 몇 개 중에 원칙이더라? 하나가 원칙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공익보다는 사익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우리가 과밀억제권이 바뀌면 몇 개? 가진 것만큼. 과밀억제권 아니면 최대 몇 개? 3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몇 개? 항상 1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평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주관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재산평가를 할 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이 있겠죠. 그 가격평가를 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뭐하게 됐다? 산술 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명의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조합총회에서 선정한 1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뭐하게 됐다? 산술 평균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재개발에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할 때 언제 날짜를 기준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해서 가격을 잡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하는 비용은요 미리 예치해야 되고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이제 인가가 됐죠. 그죠? 그럼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했을 때 요 4가지 정도의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건물을 철거버리죠. 사업승인은 언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철거는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되고 나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되고 나서 건물은 뭐 된다? 철거해야 된다. 물론 건물이 붕괴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미리 철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은 관리 처분 계획을 다 만든 다음에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고시가 되고 나면요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뭐를 못하게 돼 있다? 사용과 수익은 못하겠죠. 그 사용 수익을 정지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했다든지 손실보상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서 그죠? 금전적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사용 수익을 일정 기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위권자 권리조정. 권리자는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수익을 못 하니까 임차권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 주세요. 그래 나가야죠. 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기타 금전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또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칙인데,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시행자가 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줬죠. 그래서 시행자는 나중에, 그죠? 소유자에게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행자에게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기간 규정을 정하지 않냐면 관리처분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무슨 규정만? 기간 규정입니다. 기간 규정만 적용을 하지 않지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합니다.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는데 기간 보호는 못 받게 돼 있어요. 언제 체결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은 보장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4가지의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등기는 누가 신청을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겠죠. 조심해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하죠. 지체 없이. 환지에서는 언제 했냐면요.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언제 한다고요? 지체 없이 합니다. 등기를 하면 다른 등기는 일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환지에서는 다른 등기 원인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다른 등기는 일체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으로 들어갑니다. 청산금은 분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강제징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소멸시효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법상의 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전부 5년입니다, 여러분. 자, 저당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지급하고 나서 압류하면 돈 다 닦아 쓰고는 압류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 분양하고 관리 처분계획 파트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빠뜨린 부족한 것들이 한 서너 개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지 분양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분들 보려고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플러스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셔가지고 또 한 점, 1점, 0.1점, 또 1점, 2.5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정비법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꾸준하게 들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